네, 주말 동안 이 채권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채권 플로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던 그 고용 지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의 채권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10년 미국 국채 금리는 12bp 정도 빠진 4.10%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랠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에서 올해 1분기 예상 발행 규모가 생각보다 적게 발표가 되면서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빅 이벤트죠. 1월달 FOMC도 소화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대폭적으로 커지는 흐름들 나왔고요. 파월 행정 의장이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은 후퇴시켰지만 향후 방향성이 금리 인하라는 점이 강조가 되면서 시장의 매수세가 재차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후반부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마지막 거래일에 발표된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35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컨센서스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를 2배가량 웃돌면서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14bp 정도가 튀었습니다. 고용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국고 3년과 10년 금리가 각각 1.7bp 그리고 9.7bp 정도 하락하면서 3.24% 그리고 10년은 3.2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채 수익률이 고용 지표의 영향력을 단단히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슈와 주간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한 줄 주신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 미국 국채금리 방향성이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결국에 이번 1월달 FOMC랑 고용 지표 발표를 다 거치고 나서 미국 국채 시장의 판세가 조금 뒤집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판세가 뒤집어지면 해석도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1월달 FOMC에 대한 총평은 12월 대비해서는 약간 도비시하는 것으로 해석됐죠. 그러나 3월 인하에 대해서는 인하를 더 확신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비록 추가 인상에 대한 문구는 삭제가 됐지만 대신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보다 강조되면서 결국에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나타내기 전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달리 QT 변화와 관련해서 연준 내에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차후 3월달 FOMC에서 BS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예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QT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2019년도 사례에 기반을 해서 QT 계획 변화가 올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달 FOMC에서 QT가 처음 논의가 됐고요. 19년 1월달 FOMC에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전된 이후 3월달 FOMC에서 QT 감속과 관련된 스케줄이 공시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2019년 6월부터 QT 규모를 줄이고 9월에 종료하겠다라는 일정이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이번 FOMC에서도 3월달 FOMC의 경우 QT 감속과 관련된 스케줄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월이 아닌 3월달 추가 논의 가능성을 지금 파월 의장이 언급한 만큼 2분기 중 계획이 공시되고 3분기 내 감속이 시행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당일 발표된 분기별 국채 발행 결과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단기물의 발행 비중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0년물 국채 발행 입찰 규모가 월별로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발행 물량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10년이랑 30년물 같은 장기물 구간에 대한 월별 발행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채 공급에 대한 리스크들을 감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재정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재무부가 향후 차입 여력을 분명히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상반기 발행 계획은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국채 공급 물량에 대한 걱정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미뤄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만약에 하반기에 발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T 감속 진행과 금리 인하가 병행된다면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채권 시장에 주는 충격, 금리 상승 압력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월달 FMC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 자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인하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3월 QT 논의가 진전된다면 시장에서는 5월달 인하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발표된 고용이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들에 보다 조금 무게를 두면서 5월보다는 하반기에 가까운 6월에서 7월 정도 인하 가능성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월 FOMC는 3월 인하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5월일지 아니면 그 뒤가 될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채권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주말 동안 발표된 1월 비농업 고용자 수의 서프라이즈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주요 지표도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리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흐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 지표만 보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인하도 쉽지 않겠다라는 인식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아시아장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는 기조 자체는 바뀌기 어려워서 큰 틀에서는 박스권 흐름이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상단을 친 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다시 안정적 흐름을 되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방금 전에 여러 보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 예상보다 느리다, 폭도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표만 보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 분명히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라든지 양호한 경제활동 그리고 금융 상황에 대한 완화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상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유의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FMC 직전에 지역은행 관련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3월 아니면 5월 인하라는 그 전망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경기가 적어도 상반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연준이 3월 또는 5월에 조기 인하를 단행할 명분들은 확실히 적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의 당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QT 감속 단행이 금리 인하보다 선행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QT 감속과 관련된 스케줄이 2분기에 먼저 진행되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3월 또는 5월이 아니라 6월 또는 7월 하반기에 가까운 시점에 연준의 실질적인 인하가 나올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